인류 최초의 조상이 탄생하면서 인류의 뇌는 형태적, 생리학적으로 복잡한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대뇌피질 전두엽과 두정엽이 두드러지게 성장했다. 대뇌피질과 피질하부를 병렬로 연결하는 신경로도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인간의 특징으로 정의되는 지각, 운동, 인지의 행동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뇌 구조의 비약적 발전은 언어 사용 능력으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두 가지 다른 적응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도구 제작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이 생겨났다. 두 번째는 뇌가 만든 우리 몸 모델인 자아감의 확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1901년 10월 19일 파리에서는 브라질 사람 아우베르토 산투스 두몽이 자신이 완성한 비행선을 조종해서 에펠탑을 돌아 그가 이룩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처음으로 독립비행의 시대를 열었다. 그는 조종사 한 명이 타는 그 비행선을 혼자 힘으로 발명해냈다. 자동차 엔진을 개조하여 동력으로 사용하였고 좌우 방향타는 끈으로 만들어 자전거 핸들에 묶었다. 수직 균형은 가동추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했다. 다시 말해 산투스 두몽은 사람의 뇌가 만들어낸 운동의지에 따라 처음 하늘을 비행한 사람인 것이다. 산토스 두몽의 비행선은 인간 뇌의 본질적 속성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뇌는 도구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이용해서 인간의 도달 범위를 넓히고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 뇌에 대한 이런 개념은 1911년 영국의 신경생리학자 헨리 헤드와 고든 홈스에 의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즉 신체 도식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이 도식은 인간이 도구를 자신의 일부로 인식한다는 것이었다. 헤드와 홈스의 신체 도식은 몇십 년 후 로널드 멜자크가 제안했던 신경구물망 이론의 형태로 다시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지지가 부족했던 이유는 이를 증명해줄 실험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최초의 실험적 증거는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나왔다. 그것은 1996년 일본 도쿄의 치과 대학의 아츠시 이리키와 동료들의 연구로 원숭이에게 갈피를 이용해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사료를 모으게 하는 실험이었다. 이 실험의 결과 원숭이가 손을 옮기거나 갈피를 사용할 때 피질 뉴런의 몸감각 수용 범위는 손의 피부 부위에 있으나 시각 수용 범위는 손이나 갈피를 둘러싼 주변까지 포함되더라는 것이었다. 이런 수용 범위의 확장이 훈련을 통해 일어났는지 과제에 능숙해지면서 일어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자료가 2년 후 우리의 오로라 BMI 실험에서 나왔다. 대뇌피질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유형의 뉴런이 존재하였다. 하나는 비디오 게임에서 오로라가 자신의 팔을 사용하든 외부의 로봇팔을 사용하든 활성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두 번째 뉴런 집단은 오로라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조종할 때만 활성화되는 것이었다. 이 두 집단의 피질 뉴런이 있어서 우리는 BMI를 작동할 수 있었다. 또한 이리키의 실험과 달리 우리의 뉴런 활성 기록은 오로라가 BMI로 훈련을 시작한 처음부터 게시되었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고 신체 주위의 공간을 역동적으로 표상하는 다중량식 감각 운동 능력이 있다. 여기에 대뇌피질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인간의 뇌는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이미지 모델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자아감이다. 이 활기찬 뇌 기반 시뮬레이션의 역할은 신기술 개발을 통해 도달 범위를 넓히고 식량 생산 방식을 개선하고 질병을 극복하고 자연재해를 이겨내게 해준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뇌는 사실상 아무런 노력 없이 복잡한 인공물을 자기 신체의 연장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인간 진화를 결정하는 책임의 상당 부분을 유전자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생물학적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도구를 신체 이미지 속으로 합병한다.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뇌는 관련 감각 수용 범위와 자신의 자아감을 실시간으로 계속 조정한다. 이런 과정은 뇌의 가소성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이 가소성의 원리는 뇌 기계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뇌는 자신의 생물학적 손에서 느껴지는 도구와 가상의 도구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자아감이 이런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주변의 다른 생명체의 신체도 자신의 일부로 병합하고 있다고 나는 확고히 믿는다. 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으로 부르면 바로 사랑이다. 어느 한 사람의 자아감에는 부모, 배우자, 아이, 그리고 강도는 덜하겠지만 친척, 친구, 지인들까지 포함된다. 심지어 애완동물도 그럴 것이다. 우리의 자아감은 우리가 삶을 함께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생생하게 함께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생명체를 동화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감을 확장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일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자기 집 거실에서 화승모래 언덕의 차가운 느낌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한두 세대 후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상상해본다.